그 전에 영국 축구는 엉망진창이었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영국 축구의 특징이 킥앤러시라고 하는 예. 제가 어렸을 때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영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서 무조건 멀리 차고 뛰어야 돼야 하나 봐요. 군대 축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재밌는 주제라고 해서 제가 특별 쫄랐습니다. 특별 영입 네. 장순원 기자. 오늘은 진짜 평소에 안 하던 거. 스포츠 이야기. 그 중에서도 축구 얘기라고 전 들었는데. 탁구 얘기? 축구 선수가 탁구한 얘기? 예, 오늘은 에이. 진짜 재밌는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네. 지난번에 왜 우리 워렌 버핏 스노우볼 시리즈로 그냥 한번 해가지고 장수홍 기자랑도 그때 우리 네. 열심히 배웠잖아요. 워렌 네. 버핏의 인생에 대해서. 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네. 축구 책 이야기. 센터장님이 스포츠 마니아이세요. 그 스포츠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그 엑기스를 통해서 이 축구 특히 프리미어 리그를 통한 자본주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해준다 해서 네. 모셔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균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야. 오늘 축구 선수가 탁구한 얘기해 주시나요? 아유, 그럼 뭐 아니 근데 센터장님 원래 그 증권사에 계시지만 네. 원래 스포츠 되게 좋아. 하셨다고 스포츠야 들었어요. 뭐 우리에게 좀 접하기 쉬운 취미죠. 예, 저 야구 보는 거 좋아했다가 예. 제가 진짜 80년대는 스포츠 정말 좋아했어요. 야구로 입문해서 거의 뭐 모든 스포츠는 다 보고. 근데 지금이야말로 스포츠 팬에게 정말 좋은 세상이 열렸거든요. 막 전 세계 뭐 스포츠 경기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열렸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뭐 스포츠를 많이 볼 시간은 없는데 뭐 한때 스포츠 퀴즈였습니다. 아니 센터장님 증권사로 관두고 아예 스포츠로 입문하겠다.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려고 했다가 말았다.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이종격 투기?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스포츠와 관련된 책이라고 들었는데 축구 책. 네. 일단 뭡니까? 축구의 제국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책인데요. 축구의 제국 프리미어리그. 예, 뭐 이야. 나라마다 축구 리그는 뭐 다 있죠. 뭐 네. 우리나라 뭐 K리그 있고, 뭐 이탈리아에는 세리에아가 있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가 뭐 최근 한 10수년 사이에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가 됐습니다. 그럼요. 예, 기업의 가치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구단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한 26억 불 정도 되니까 한 3조 원 정도 가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축구단이 뭐 한 3조 원 정도 가치를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이제 커졌는데 또 우리에게는 또 뭐 한때는 박지성 선수가 뛰었고 요즘은 또 손흥민 선수가 뛰는 리그이기도 하고 예. 또 옛날 스포츠 올드팬 입장에서는 80년대 KBS에서 영국 축구라는 걸 해줬어요. 그게 뭐 몇 월 며칠에 하는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예. 영국 축구를 밤에 해줬는데 그 영국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황량한 운동장과 그때 많이 나왔던 팀이 리버풀이었어요. 리버풀 그 붉은색 유니폼 예. 입은 리버풀 경기를 영국 어느 시절의 경기인지 모르겠고 몇 년 전 거 막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KBS에서 네, 영국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황량했던 그 영국의 축구장이 이제는 정말 뭐 엔터테인먼트의 장이 돼버렸죠. 상업적으로 기업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오늘은 뭐 축구 얘기도 해드리고 예. 그 80년대까지 그 황량했던 영국 축구가 지금과 같은 큰 비즈니스가 되기까지는 저는 이게 세계화라고 하는 큰 물결을 이 영국 축구 그 영국의 비즈니스가들이 좀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축구 말씀도 드리고 어떤 세계화가 전개되는 하나의 어떤 장으로서 프리미어리그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돈으로 됐다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왜 잘 됐느냐? 예. 돈을 많이 써서 좋은 네. 선수를 많이 데려왔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화시킨. 그거는 맞습니다. 뭐 전 세계 자본이 다 갔죠. 전 세계 자본이
만수르 중동 자금도 갔고요. 네, 네. 또 러시아의 그 자본도 갔죠. 예. 심지어 동남아 자본도 꽤 갔어요. 2014, 15인가 15, 16 기억 안 나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깜짝 우승했던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태국의 면세점 자본이 들어갔고 또 한국의 박지성 선수가 영국의 말년에 뛰었던 그 QPR이라고 하는 팀은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가 그 구단 소유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자본을 다 빨아들이고 또 요즘 프리미어 리그 중계할 때 보면 이제 선수들 얼굴이 나오면서 국적도 나오거든요. 영국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다국적 분이긴 하도 프리미어 리그가 1992년도에 출범했는데 뭐 이 책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외국인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초기 20팀 중에서 12명. 아, 정말요? 예, 예전에는 12명이었어요. 그렇게 소수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경기는 영국 중심의 선수가 한두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노련한 비즈니스맨들이 또 구단에 들어가면서 혹시 머니볼이라고 하는 책이나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봤습니다. 야구는 데이터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빌리 빈이라고 하는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단장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성비 높은 야구를 하잖아요. 그게 미적분을 이용한 거다. 네. 근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영국에서 출생해서 영국 유소년 축구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실력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희소해서인지 그들에게 높은 밸류를 이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육성해서 이제 시장 밸류보다 더 높게 받고 파는. 어떻게 보면 뭐 가치 투자라든가 아니면 빌리빈의 뭐 가성비 높은 투자라는 게 시장의 비합리성이나 시장에서 잘못 매겨진 가격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야, 뭐 그거 이제 축구에 그런 전목해서 얘기들도 나오죠. 예, 데이터 분석가들이 막 그걸 축구에 들어가요. 가성비를 역이용해서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그 거품을 걷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뭐 빌리빈 같은 사람은 야구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제일 고평가된 선수들이 마무리 투수다. 마무리 투수는 뭐 사실 우리가 야구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9회를 못 막아서 이렇게 지나 이런 경우도 많지만 네. 그래도 프로페셔널이 세게 던지면 한 해 정도는 굉장히 확률 높게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고평가된 영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마무리 투수가 시장 가치가 높을 때 막 팔죠.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선수들은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이다. 우리가 타율을 보지만 나가는 건 잘 안 보잖아요. 또 저평가된 선수들은 진루율을 높이는 선수들이다. 뭐 이런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야구에 접목시켰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승한 팀이 결국 그 빌리빈이 활동했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우승 못했지만 바로 그 방법론을 도입해서 우승한 팀이 보스턴 레드삭스죠. 네, 예. 네. 그래서 시오 앱스타인이라는 감독이 아주 젊은 아이비리그 나온 똑똑한 친구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승을 그야말로 밤비노의 저주를 벗겨버리는데 근데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가 지금 리버풀의 구단주입니다. 네, 그래서 막 구단을 인수하고 나서 막 빌리빈한테 조언을 구했대요. 야, 축구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 막 추천해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폭망하고 결국은 이제 클록 감독이 와가지고 우승하니까 역시 축구는 데이터고 뭐 감독이야 뭐 그런 녀석도 나오고 참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센터장님, 그 제가 알기로 영국은 축구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네. 영국 축구는 항상 세계 1위 리그가 아니었나 보죠? 아니었죠. 또 영국 축구가 네. 세계 최고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영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게 자기 나라에 있던 1966년에 네. 예, 우승했던 게 다이고요. 예. 뭐 홈 어드밴티지가 뭐 분명히 있었겠죠. 그 다음에 월드컵 결승에 올라간 적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미계 앵글로색슨계 자본주의인데 미국은 스포츠 영리화에 대해서 눈을 빨리 뜬 것 같아요. NFL 미식축구라든가 뭐 메이저리그라든가 NBA라든가 농구죠. 예. 또 하키 같은 것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프리미어 리그가 탄생되기 전에 영국 축구는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동네에 동네 축구였습니까? 동네의 사교 모임. 그래서 축구단의 이사는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회 봉사자예요. 그래서 구단주들은 건설업자와 도축업자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그 술도가집과 네. 극장 주인들이 지역 유지였잖아요. 옛날에 전통적인 부자였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의 가장 큰 수입은 광고거든요. 예. 광고인데 이때 80년대까지 영국은 축구 생중계도 못하게 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축구는 와서 봐야 되는 건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해버리면 누가 직접 오겠느냐. 예, 그래서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영국 축구는 전반전을 안 보여줬어요. 야, 궁금하지 놈들아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보려면은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낙후된 시설이고 네. 이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도입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안착한 구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거든요. 네. 이 프리미어 리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축구가 이제 이런 식의 80년대까지 그런 동네의 일종의 그 유지들이 하는 그런 그 동네의 그냥 공놀이였어요. 그 전에는 그럼 프리미어 리그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그때는 이제 풋볼 리그, 일부 리그라 그랬죠. 풋볼 리그? 예, 풋볼 리그라 그랬고. 그때 그 논리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금융이 발달한 나라고.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영국이 자본주의의 발상지인 것도 맞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것도 맞지만 이제 금융이 발달한 것도 실은 파운드가 기축통화로 있었던 아주 영예로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영국의 더 시티라고 하는 금융 중심가가 된 거는 1986년도에 마가릿 대처가 금융 빅뱅을 하면서 막 규제 완화를 하면서 그런 이제 포지션을 차지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개방을 하고 규제를 줄이고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고 이런 시장 중심주의가 이 스포츠 영역에서 확대가 된 게 이게 이 프리미어 리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영국 축구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동네 축구, 동네 사람들의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시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80년대 영국 축구 문헌을 보니 책에도 나오지만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너무 더럽고 화장실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적고 더럽고 해가지고 남성들은 그냥 벽에 대서 그냥 서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이야. 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럼 이제 축구가 뭐가 되냐면 훌리건들의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훌리건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지만 아주 극성스러운 영국 축구 팬들, 머리 빡빡 깎고 폭력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80년대 영국 축구의 나름의 서포터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985년도에 그런 문화군요. 그러니까 예, 벨기에 그 헤이젤이라는 데서 유벤투스랑 리버풀이랑 이 축구 시합 지금의 챔피언스 리그 할 때 그래서 그 훌리건들끼리 붙어가지고 39명 정도가 이제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80년대까지의 영국 축구는 비즈니스도 아니었고 굉장히 이제 동네에서의 어떤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장인데 그것이 매우 극도로 마초적이고 남성적이고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시설이 열악했던 게 89년도에 그 힐스버리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뭐 지금도 하는데 그 영국의 축구 협회장급 FA컵 4강에서 이것도 리버풀이 들어가요. 리버풀과 셰필드가 붙어요. 그 힐스버리에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에서 펜스가 붕괴가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펜스가 뭐 괜히 붕괴가 됐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 홀리건들이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펜스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서 90명이 넘게 죽었죠. 그래서 영국이 이 그 힐스버리 스타디움 붕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20년 넘게 갔어요. 뭐 이제 조치는 나왔고 이제 이 철망 세우지 마라. 그리고 축구장은 전부 다 지정자석제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80년대 어떻게 보면 그 대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프리미어 리그는 80년대까지의
우리가 영국병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영국이 70년대에 IMF 구제금융도 받았어요. 그런 영국병을 상징했던 게 어떻게 보면 영국 축구에서 나타났던 거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이 극적으로 엉망진창. 바뀌는 과정이 예.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 리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와, 그 전에 영국 축구는 엉망진창이었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축구도 그 영국 축구의 특징이 킥앤러시라고 하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그 스포츠 키드로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영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서 무조건 멀리 차고 뛰어야 돼라고 하는 거의 군대 축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국의 이 롱볼 축구가 진짜 군대 축구는 롱볼 축구가 맞죠. 저도 뭐 지금은 뭐 축구 뛸 뭐 체력도 안 되지만 예전에 그 축구를 많이 본 매니아가 있으면 동네 축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하. 동네 축구는 열심히 골로 뻥뻥 차는 게 이길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옵사이드 규정도 대체로 없잖아요. 예. 근데 좀 축구를 보면 볼을 외곽으로 돌려. 근데 외곽에서 안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동네 축구는 무조건 안쪽으로 무조건. 쳐내야 되는데 맞아. 이제 영국 축구가 그런 투박한 축구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저는 축구의 제국 프리미어 리그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커로믹스라고 하는 아주 또 훌륭한 책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제 영국 축구를 분석하는데 영국의 롱볼을 하냐 이게 좀 이거는 뭐 너무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 지적인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축구가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당시에 예, 전술의 이해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뭐 룬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건 뭐 사실은 저는 뭐 배우고 덜 배우고와 상관없이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지만 성향의 문제라고 들지만 뭐 이렇게 막 가십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참 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노나?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그런 어떤 문화가 영국 축구에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프리미어 리그가 등장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축구를 데이터로 보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또 저는 영국 축구를 바꾸는데 아스날 감독이었던 벵거 감독 이 사람 이제 경제학 전공자잖아요. 예. 굉장히 지적인 축구하기 전에 너네 뭐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마. 맥주 축구 클럽에서는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하고 이제 맥주 한 잔씩 하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 리그의 출범은 축구가 산업화되는 과정이었죠. 그 옛날 영국 풋볼 리그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여쭤보면 그렇게 뭐 체계화도 안 됐고 동네 축구 같고 뭐 시설도 열악하고 사람도 죽고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훌리건도 있고. 저도 기억이 정확진 않지만 예. 구장이 좀 허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지금처럼 인기 있는 건 아니었고. 지금은 뭐 그 아스날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이런 데는 6, 7만 명 들어가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냥 뭐 좀 썰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영국의 축구 역사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축구를 주도하는 건 축구 협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 리그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한축구협회는 KFA 그리고 영국은 자기들의 축구의 발상지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예. FA 예, 풋볼 어소시에이션 하는데 이 프리미어 리그 전까지는 이 축구 리그가 굉장히 층층이 돼 있어요. 1부부터 4부 리그까지가 92개 팀. 네. 그리고 그 밑에 뭐 아마추어에 가까운 여러 가지 리그가 있고 또 승강제가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걸 관리하는 게 이제 FA예요. 축구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이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될 때의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일단은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요? 뭐라도 바닥까지 가야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영국 축구의 바닥은 89년도에 힐스버리 스타디움의 붕괴였던 것 같아요. 이건 사회 문제가 되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일단은 지정 자석제를 하고 경기장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상업화가 됐는데 프리미어 리그를 이끈 세 사람의 이 선구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비드 딘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과일 수입하던 사람인데 과일 수입. 이 사람이 이제 어. 아스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서 깊은
영국에 있는 저 런던에 있는 축구 클럽이죠. 예. 아스날의 지분을 매입해요. 80년대 초부터. 과일 장사가 네. 장사. 근데 이게 이 아스날이 상장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 주식장인 주식사들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축구팀의 동네 커뮤니티의 중심이니까 예. 동네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주명부를 구해가 막 쫓아다니면 사요. 근데 이 데이비드 딘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게 미국의 내셔널 그 풋볼 리그라고 하는 NFL 예. 미식 축구에 세례를 받았어요. 아. 이 지분을 매며 미국에 갔더니 야 이게 별천지예요. 이 스포츠라는 게 너무도 별천지예요. 이게 상업화도 많이 됐고 아하. 또 굉장히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할 때 가장 선도적인 처음에 한 팀은 아스날이에요. 아스날이에요. 데이비드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거는 미국 스포츠 프로 스포츠를 보고 영감을 얻은 거네요. 영감을 얻었고 그래서 92년도 프리미어 리그가 도입했을 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치어리더가 있었어요. 축구장에 치어리더는 없잖아요. 예. 축구장 이게 야구처럼 좀 여백이 있는 운동은 사실은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네. 축구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는 사실은 치어리더나 응원단장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축구팀의 응원은 응원 전담자가 있는 게 아니고 관람자이면서도 그렇죠, 응원을 그렇죠. 하는 이 서포터스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실험을 초기에 많이 했던 기록이 나요. 이제 뭐 이제 본따서인데 잘 안 되고 이렇게 했던 게 나고 그리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프리미어 리그의 상당수 구단주가 미국의 미식축구 구단주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상업화에 눈을 떴고 두 번째 선구자가 어빙 스콜라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부동산 예, 중개업자요? 부동산 중개업자였는데 예.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의 지분을 토트넘. 예. 아스날의 데이비드 딘이 했던 것처럼 막 주주명부를 보면서 인수하면서 지분율을 높여나갑니다. 의도적으로 산 거네요. 요거 되겠다. 지금 네. 엉망이다. 저도 뭐 이 스토리는 이제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좀 상업화의 가능성을 미리 좀 봤던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뭐 프리미엄을 주고 샀을 것 같지도 않고 예. 예. 이게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네. 이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농지증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동차 살 때 그냥 생각 안 하고 이 채권 산 걸 싸게 팔잖아요. 이제 그 그랬듯이. 채권을 긁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뭐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 생각에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돈도 안 되고. 이게 뭐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 비즈니스 자체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산 사람이 있었고 또 세 번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틴 에드워즈입니다. 이 사람은 도축업 집안의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역 유지인데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분을 모았던 거예요. 다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분을 산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80년대부터 이렇게 자본을 모으기 시작해서 이 프리미어 리그가 92년도에 출범했거든요. 예. 그 이전에는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아스날과 또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 이 대주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9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네. 이들이 큰 영감을 받은 게 어쨌든 NFL이에요. 미국의 미식축구. 예. 특히나 이제 80년대에 NFL이 방송 중계권료를 ABC에 팔면서 20억 달러를 받아들였어요. 예. 20억 달러를 그 수술하면서 이 돈이 지금도 20억 달러가 큰 돈이지만 40년 전에 20억 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죠. 이분들은 뭔가 축구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NFL로부터 끊임없이 뭔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FA라고 하는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리그가 예. 너무도 공고하니까 뭔가 이제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여러 가지 참사가 생기면서 돈을 대줄 물주가 필요했고 예. 그 과정에서 FA의 장악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토트넘과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 리그의 가장 선구자적인 그 클럽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과 리버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리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90년대 초에 영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탄생된 게 결국
누가 돈을 대줄 거냐? 예. 전주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방송 자본입니다. 전 이게 세계화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머독이라고 하는 그 호주 사람이죠. 네. 이 좀 미디어 재벌이잖아요. 이 사람이 중계권을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따내고 예. 그리고 독점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머독이 굉장히 큰 언론 재벌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중계권을 사기 위해서 머독도 무리한 배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독 입장에서도 이게 잘 돼야 돼. 네.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안 그러네요.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 리그가 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 보기 좋은 스포츠로 바뀌어요. 보기 모독이 좋은 예, 경기 중계할 때 카메라를 많이 놓고요. 네. 이걸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보는 거예요. 또 미국을 많이 카피하는 게 네. 요즘도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주말 경기를 끝나고 나면 그 외신 기사를 통해서 야 먼데이 풋볼 나이트에서 주말에 손흥민에 대해서 뭐 누가 얘기했다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란 게 그 ESPN과 ABC 방송에서 이게 전통적으로 풋볼 시즌에 미식 축구할 때 월요일 날 한 경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먼데이 나이트 풋볼인데 이거를 먼데이 풋볼 나이트라 그래서 예. 스카이가 그냥 축구 담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우리 요즘도 한국도 이제 프로야구 경기 끝나게 나면 이 해설위원 몇 분 모셔가지고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이제 붙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주식시장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도 뭐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고 예. 또 일본이 이제 먼저 했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저는 좀 밸류 프로그램이 결국 잘 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관료들이 어떻게 하세요라는 가이던스를 주고 하는데 이게 장기간 되기 위해서는 주주권 행사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뭐 일본이 또 뭐 주주 행동주의, 주주권 행사 이런 것들 하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 지연이나 학연이나 예. 이런 게 많이 영향을 주는 사회잖아요. 한 달에 건너면 다 알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지배주주와 아니면은 그 경영진에게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기 힘든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10여 년 전에 아베가 집권하자마자 일본이 못하니까 외국계 주주 행동주의자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였어요. 연고가 없는.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지금도 이제 한 10년 지나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일본 기업들은 반발이 되게 많아요. 이거 주주들이 너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많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 지분을 기업이 인수해서 상장 폐지한 사례들도 꽤 있어요. 너무 주주들의 요구가 드세니까. 예. 네. 근데 원래 일본이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런 게 수용이 됐던 거는 전 일본이 철저하게 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베가 2012년 12월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 그 즈음에 일본을 생각해 보면 일본이 일단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너무 우울했어요. 뭐 해도 당시에.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베 집권 직전에 2차례 일본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본 국민들이 정권을 바꿔봤어요. 자민당 장기 집권에서 민주당으로 한번 바뀌어봤죠. 예. 근데 한번 변화를 줬는데 민주당 뭐 하시모토 이런 사람들 그들의 무능만 보여주고 그냥 물러났죠. 예. 그리고 아베 집권 직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일본이란 나라는 원래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지만 정말 저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졌던 심리는 야, 하늘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약했고 예. 그 아베가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 못하는 흡사 IMF 외환위기 직후에 예.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그 개방을 통해서 뭔가 외국인들의 힘으로 많이 했잖아요. 네. 재무구조 개선이나 거버넌스나. 예. 근데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범 직전을 보게 되면 이제 철저하게 바닥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고 됐고. 기득권이었던 FA 축구협회의 기득권은 약해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큰 흐름에서는 대처가 집권한 이후에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종의 시장 원리주의 예. 같은 것들이
자리 잡았던 시기고요. 그래서 영국이 양당 정치잖아요. 네. 양당 정치잖아요.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고 원래 뭐 보수당이 집권을 많이 했지만 이 대처 집권 이후로 보수당 총리는 8명이고요. 지금도 그 수낙 총리가 보수당인데 예. 노동당 총리는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두 명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은 노동당으로 집권했지만은 정체성을 잃은 노동당이에요. 상당히 우경화된 맞아요. 노동당이었기 예. 때문에 이제 이런 맥락 결국은 영국 사회, 영국 축구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고 영국 사회는 영국병이라는 이름으로 조롱받았고 영국 축구는 월드컵에 나가서 성적은 못 내는데 패싸움하면서 바닥까지 떨어졌고 이런 환경 속에서 뭔가 시장의 어떤 시장 중심주의가 그 방송 자본과 만나면서 예. 드디어 1992년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야, 그 약간 운이었을까요? 그런 조합들이 만난 게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닥까지 떨어진 영국 축구를 보고 누군가 기획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그 기획은 앞서 말씀드린 3인의 선구자죠. 데이비드 예. 딘과 어빙 스콜라, 마틴 에드워즈와 같은 그런 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 가능하게 했던 환경은 그 영국의 이 그 신자유주의 개혁 예. 그리고 기존 질서의 붕괴 뭐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영국인들만 보는 스포츠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보고 이제 그런 건데 엄청나죠.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책에 따르면 예. 영국이 2시 45분부터 5시 15분까지는 주말에 축구 중계를 못하게 한다 그러네요. 지금도요? 이게 2015년에 나온 책인가요? 예.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따르면 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영국의 리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을 독점하는 몇몇 팀의 경기에만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거는 너무 그 편중이 심하다 그래서 뭐 많은 리그가 있잖아요. 영국이 뭐 7부 리그까지 거의 직업 축구 선수라고 말하면 7부 리그까지도 뭐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축구 중계를 못 하게 되니까 오히려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영국 축구를 낮에 하거든요. 예. 토요일 저녁 때 좋은 시간에 보고 미국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풋볼 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스포츠가 된 건데 정작 영국 사람들은 잘 못 본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화됐다는 거죠. 예, 이제 영국인들의 이 동네의 공놀이에서 영국인들이 안 보더라도 뭔가 돌아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된 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프로농구 이런 거 보면 점점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이게 한국 농구냐, 외국인 농구냐, 뭐 그런 논란이 조금 있던데 그런 건 없었을까요? 그게 요즘 영국에서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국 축구가 왜 부진한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너무 거칠다. 너무 거칠고 영국 축구가 정말 보시면 뭐 메시 같은 선수가 저는 영국에 갔으면 잘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데는 비교적 거친 파울에 대해서 심판이 잘 잡아주는데 예. 영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친 거고요. 거칠어요. 또 경기도 많이 하죠. 김민재 선수 같은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좀 중간에 쉬어요. 팀도 18개인가? 예. 경기 수도 적고. 근데 이거는 뭐 계속 하니까 이 월드컵 할 때는 거의 선수들이 힘이 다 빠져서 영국 축구가 힘을 못 낸다라는 설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설이 이제 전부 다 외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예. 영국 사람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한 한국 농구와도 비슷해요. 요즘은 농구 잘하는 친구들이 키가 큰 친구들이 센터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서요. 그 용병들의 몫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m짜리 선수들도 드리블도 치고 슛도 해야지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농구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한국은 키 큰 선수들 중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졌어요. 뭐 최준용 이런 선수들은 2m인데 가드잖아요. 예,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도 그런 식으로 영국 축구가 외국인에게 잠식돼서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영국 축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축구 자체가 국가대표팀의 경쟁력도 높아졌어요. 물론 월드컵 우승은 못했지만 예. 그 유럽 국가대항전에서는 그 얼마 전에 준우승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외국인 편중이 예. 그 나라 그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평가가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수준이 높아진 데서 뛰다 보니까 이야. 뭔가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 축구의 국가대항전의 수준이 과거보다는 되게 저는 높아진 거 아닌가 뭐 양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축구 얘기인데 엄청 인사이트가 있네요. 이 얘기가. 알겠습니다. 요거 재밌을 때 일단 끊고 재밌을 때 일단 끊고 2부에서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영주권 김학균 센터님하고 축구의 제국 프리미어리그라는 책을 일부러 들어봤고 네. 2부에는 이제 또 조금 약간 부작용 같은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2부에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